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제가 오늘 수준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오늘 워낙 신청해주신 내용을 보면 물론 다 딥러닝이 관심은 있으셔서 오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줄도 코딩 해본 적이 없는 분들부터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까지 계셔가지고 제가 잠깐만 이렇게 서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손을 좀 매우 귀찮으시겠지만 손을 들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오늘 다 이제 개발은 어느 정도 해봤다는 분들만 모시긴 했고요. 딥러닝에 대해서 예를 들면 텐서플로우가 됐던 뭐가 됐던 한 줄이라도 코딩을 해봤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거의 다 해보셨네요. 이럴 줄 몰랐는데. 예. 그럼 제가 이렇게 많을 줄 몰라서 그 다음 생각을 못했는데 뭐가 있을까요? 개고양이 구분하는 정도? 엠리스트 같은 걸 넘어서서 개고양이 구분하는 정도보다는 더 어려운 것까지 강화학습이 됐건 뭐가 됐건 그 정도를 개고양이보다는 많이 해봤다. 한 3분의 1이나 계시네요. 컴퓨터가 뭔지는 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잠깐만 컴퓨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이 너무 많이 해보셔가지고 잠깐 당황했는데 정리를 좀 해보면 딥러닝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아까 이제 개고양이까지 안 해보신 분들한테는 대부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개고양이 정도 해보신 분들은 어쩌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내용일 거예요. 그래도 다소 새로운 시각이 될 수도 있어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컴퓨터에 대해서 잠깐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유니버설 게이트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낸드나 다른 어떤 게이트들은 유니버설 게이트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낸드는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리고 낸드는 이런 입출력을 가지는데요. 왜 유니버설 게이트냐면 낸드만 모으면 OR나 XOR나 우리가 생각하는 AND 이런 것들을 다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OR 게이트를 만드는데 낸드 3개를 모으면 OR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어떻게 유니버설 게이트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유니버설이라는 거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건데 아무리 OR을 만들 수 있다고 해도 어떻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신 분? 어떻게 감히 유니버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렇긴 한데 그것보다 조금 더 쉽게 와닿는 설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이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이 테이블을 생각해 보시면 조금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 들으셨죠? 16가지만 다 만들 수 있으면 유니버설 게이트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낸드 같은 게 유니버설 게이트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감사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CPU를 실제로 제가 하드웨어는 잘 모르니까 실제로 낸드 게이트로 만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낸드만 모아서 만들진 않겠죠. 온갖 이상한 일들 많이 하겠죠. 어쨌든 근데 이론적으로는 낸드만 모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파워포인트 발표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러죠? 트랜지션 효과도 막 보이고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결제도 하고 그렇죠? 여기 오실 때 신청 폼에 신청도 하고 심지어 가상현실도 눈앞에서 가상현실도 있는데 그것도 다 컴퓨터로 하는 거잖아요. 게임도 하고. 근데 그 모든 일들이 다 이 0101만 가지고 하는 일이죠. 여러분이 USB에 파일을 저장을 해도 그게 0101 저장하는 거고 인터넷으로 음악을 들어도 0101을 전송을 받아서 듣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낸드만 모으면 0101만 아까 얘기한 이 16개 조합 이것만 모으면 그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것도 사실 대단히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매일 컴퓨터를 쓰고 너무 당연하게 유튜브를 보고 하기 때문에 신기하게 안 생각해서 그렇지 정말 0101만 모으면 다 된다라는 거죠.
여기 오신 분들은 튜링 머신이나 이런 걸 다 익숙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뭐, 튜링 같은 경우는 뭐 100년 전문이죠. 예. 컴퓨터라는 게 실제로 만들어지기 전부터 튜링 머신이라는 걸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뭐, 그런 유니버설한 기계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과연 그렇게 천재적인 그 컴퓨터의 조상님들도 지금과 같은 세상을 생각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엄청난 세상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또 딥러닝이라는 게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을까? 딥러닝이 언제부터 핫하게 됐죠? 예, 2012년도부터인데 그 201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개고양이 구분을 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 이제 학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2009년부터인데요. 2009년도에 음성인식 문제에 있어서 딥러닝 이전에 다른 물론 머신러닝이었죠. 그냥 알고리즘으로 되진 않고 머신러닝 방법으로 음성인식을 해왔는데 그 당시 뭐 인식률이 100점 만점 기준으로 65점이라고 했을 때 이건 한 단어 기준이에요. 영어 한 단어를 들었을 때 이제 깨끗한 클린한 환경에서 65% 정도 맞췄었어요. 근데 딥러닝으로 잠깐 했더니 그게 67%가 된 거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음성인식을 연구해서 많이 만들어 왔었는데 딥러닝으로 잠깐 한 게 훨씬 더 좋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2012년도에 그거를 이미지넷에 적용해봤더니 이제 개고양이 구분이 돼서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난 건데요. 다시 정리해보면 컴퓨터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개고양이 구분 같은 아주 단순한 유치원생도 사람이라면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일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딥러닝 때문에 풀리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딥러닝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시게 된 거죠. 다 아시겠지만 딥러닝은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머신러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그 유니버설 게이트가 있었죠. 그게 낸드가 있었다면 낸드만 모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낸드만 모으면 파워포인트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게 못 만들겠지만 예,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낸드만 모으면 파워포인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아무도 안 만들겠지만 그것처럼 사실 딥러닝도 퍼셉트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퍼셉트론은 옛날 말이고 요즘 말로는 뉴런이라고 하죠. 같은 말이고요. 사실 이 퍼셉트론이 얼마나 단순한 녀석인지 한번 볼게요. 이 단순한 녀석을 모아서 알파고가 만들어지는 건데 퍼셉트론을 모아서 알파고를 만든다는 거는 낸드를 모아서 버추얼 리얼리티를 만드는 거랑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예요. 그래서 이것만 모으면 알파고가 만들어지는 건데 얼마나 단순한 건지 한번 볼게요. 입력이 이 퍼셉트론 이 전체가 퍼셉트론 하나고요. 얘는 입력을 여러 개를 받죠. 그리고 이 하나하나가 다 숫자예요. 숫자라는 거는 정말로 그냥 숫자예요. 1.5, 뭐 마이너스 1.7 이런 거죠. 뭐 4바이트 플로트라고 하면 그런 숫자 하나죠. 그 숫자 하나를 받아서 W라는 걸 곱합니다. 그래서 또 숫자 곱하기 숫자니까 스칼라 곱하기 스칼라 해서 스칼라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숫자가 또 나오죠. 그럼 숫자 여러 개가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곱하기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저는 딥러닝의 기본 원리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오늘 오신 분 중에 딥러닝의 기본 원리가 되게 어렵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나 백프로포게이션 이런 게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오늘 거기까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언제 기회가 될지 모르겠네요. 네, 말을 꺼내놓고는. 아무튼 저는 뭐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해하셔야 저는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곱하기까지는 초등학생도 알잖아요. 그 다음에 곱하기를 하고 여기서 더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시그마로 써있지만 사실 여기까지 얘기한 게 제가 얘기한 거랑 같은 거죠. 그냥 괜히 어렵게 써있을 뿐이죠. 그 다음에 이 액티베이션 함수라는 거를 거쳐서 아웃풋이 나가는 거죠. 이런 퍼셉트론들이 모여서 알파고가 나온다는 거죠. 네, 정말로. 이것만 모으면 알파고가 된다. 라는 거죠. 곱하기 더하기, 그 다음에 아주 단순한 어떤 함수. 이 단순한 함수가 어떤 거냐? 보면은, 보통 이제 요즘에 실제로 많이 쓰는 거는 오른쪽 거죠. 렐루. 예. 이것도 엄청 단순한 함수죠. 0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입력이, 여기서 말하는 입력을 x라고 하고 출력을 y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y는 max 0,x인데요. 0보다 크면 x가 나가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여기 더하기 하고 나면 숫자 하나가 나오니까 숫자 하나를 받아서 이게 x고 이게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퍼셉트론은 여러 개의 숫자를 받아서 하나의 숫자를 내는 녀석이고요. 중간에 그나마 어려워 보이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곱하기 더하기라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이것도 좀 어렵다 싶어서 더 간단한 이것만 보겠습니다. 이건 스텝 펑션이라고 하는데 뭐 실제로 이거는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아마 안 될 거라서 이걸 실제로 쓰진 않습니다만 오늘은 이해를 위해서 이걸 쓰겠습니다. 0보다 작거나 같으면 0이고 0보다 크면 1인 거죠. 그래서 저 퍼셉트론들을 모아서 뭐 여기서는 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입력들을 받고 그렇죠? 여기서 받고 곱하고 더하고 0보다 크냐 작냐 해서 0, 1이 나가고 또 곱하고 더하고 해서 알파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딥러닝을 공부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이제 엑소화 문제를 실제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엑소화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잠깐 생략하고 실제로 한번 알파고가 얼마나 단순한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낸드를 모아서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퍼셉트론을 모아서 알파고라는 게 풀어야 되는 문제가 뭐 엄청나게 어렵게 있겠죠. 우주의 원자수만큼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게 있고 그것보다 엄청나게 쉬운 엑소화라는 이런 게이트를 만드는 걸 한번 퍼셉트론을 모아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00을 넣으면 0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00이라고 쓰고 0을 곱하고 더하고 여기에 있는 거는 제가 오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만 무조건 더하는 거죠. 그래서 더해서 0보다 크면 0이 나가고 1이 나가고 그래서 오늘 모이신 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잠깐 생략을 하고 그렇게 하면 0이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는 그 딥러닝에서 자주 나오는 예라서 제가 엑소화를 예를 들었지만 낸드도 이렇게 테이블이 있을 거고 낸드도 퍼셉트론을 모으면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논리적으로 퍼셉트론을 모아서 낸드를 만들 수 있고 그 얘기는 낸드를 모으면 파워포인트가 나올 수 있으니까 뉴럴넷으로도 원래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 정리하면 퍼셉트론으로 낸드를 만들 수 있고 낸드로 프로그래밍으로 하던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진 않죠. 프로그래밍 하면 되니까 뭐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하진 않겠죠. 근데 문제는 저희가 프로그래밍으로는 알파고를 못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프로그래밍으로는 개고양이 구분을 하는 걸 못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세돌을 이기는 걸 못 만들었어요. 그 이세돌을 이기는 걸 못 만드는 이유가 핵심적으로 뭐냐면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이유가 뭘까요? 이세돌을 이기는 프로그램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세돌을 이기는 방법을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초등학생이 이해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세돌이 프로그래밍을 짜면 이세돌이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질문. 일단 이세돌이 프로그램도 잘한다고 칩시다. 이세돌이 프로그램도 잘해. 정말 천재 중에 천재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바둑도 두는데. 그러면 이길 수 있을까요? 왜 안 될까요? 최소한 본인이랑 비길 수는 있잖아요. 상태가 안 좋은 본인보다는 걔가 잘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게 정확한 대답입니다. 이세돌도 자기가 왜 그 수를 두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짤 때는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세돌도 그걸 모르죠. 그걸 정확하게 모르겠죠, 본인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보통 뭐라 그러냐면 감으로 둔다고 하죠. 그게 사실인 거죠. 이세돌도 감으로 두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알파고하고 그때 그 역사적으로 뭐 이겼던 순간이 있잖아요. 알파고는 그 전후로 한 번도 인간에게 진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인간에게 이긴 그 판이었는데 그때 왜 그렇게 뒀냐고 물어봤을 때 이세돌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둘 곳이 거기밖에 없었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거기에 뒀지? 그냥 둘 곳이 거기밖에 없었어요.
한참 생각을 한 다음에 거기에 둬야겠구나 하고 딱 두는 거죠. 근데 자기도 설명 못 하겠죠. 왜 거기에 둬야 되는지. 그걸 설명할 수 있으면, 그걸 다 쓸 수 있으면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알고리즘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면 상태가 안 좋은 본인보다는, 어느 날 술 마신 본인보다는 걔가 잘 두겠죠. 근데 그런 바둑 프로그램은 없었어요, 그동안. 근데 딥러닝은 그걸 한 거죠. 예, 그게 어떻게 됐다? 이 퍼셉트로만 모아서 됐다라는 거죠. 대단히 신기한 일인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추얼 리얼리티가 낸드만 모아서 된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퍼셉트로만 모아서 알파고를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죠. 예, 그게 어떻게 됐다? 이 퍼셉트로만 모아서 됐다라는 거죠. 대단히 신기한 일인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추얼 리얼리티가 낸드만 모아서 된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퍼셉트로만 모아서 알파고를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죠. 예, 그러면 그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에 이제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가장 쉬운 지도학습에 대해서만 살펴볼 텐데요. 대부분 오늘 개념은 다 아실 것 같지만 한번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실 거는 이제 아주 간단한 문제를 푸는 뉴럴넷을 보실 거예요. 입력이 바탕 화면입니다. 이 지금 초록색 비슷한 색, 연두색 같은 이 바탕색이 입력이고요. 출력은 흰색이냐 검은색이냐를 인공지능이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더 잘 보이는 색을 인공지능이 맞춰서 그 색으로 글자를 보여주는 거죠. 배경색을 내가 정해주면 이 글자로 정경색을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간단한 문제죠. 이건 알고리즘으로 사실 짤 수 있어요. 어떻게 짤지 한번 대충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알고리즘 코드를 보여드릴 텐데 대충 짤 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걸 아주 정교하게 잘 짜면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우선은 제가 학습을 시켜볼게요. 실제로 이 딥러닝 학습이 얼마나 단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예제를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달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색약 이렇게 눈이 안 좋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모니터 상황 따라 다르겠죠. 이 TV에서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이 노트북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재밌게도 학습을 많은 분들이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 학습 데이터가 아주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빅데이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또 어떤 경우에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이제 곧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한 20개 정도만 찍어 볼게요. 스무 개 넘었나요? 예, 좀 너무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예. 이렇게 해서 이거를 누르면 이제 아니다. 뭐였지? 이거는 이제 스킵이었고 지금까지는 데이터만 만든 거예요. 그래서 XY 페어를 만든 거죠.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기 위한 입력과 출력을 만든 거죠. 그래서 트레인을 이제 할게요. 워낙 간단한 네트워크라서 트레이닝이 금방 끝나요. 끝나버렸죠. 그리고 알고리즘으로 만든 게 이 YIQ 포뮬라라는 겁니다. 이 포뮬라는 알고리즘이라서 코드를 보시면 너무나 간단한 코드죠. 그래서 RGB를 입력을 받아서 어떤 계산을 해서 나눈 다음에 128보다 크면 블랙이고 128보다 크면 화이트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보면 밝으면 검은색, 어두우면 하얀색 이렇게 한 거죠. 이게 알고리즘이고요. 이걸 굳이 이제 그 딥러닝 공부를 위해서 굳이 포뮬라를 안 쓰고 뉴럴넷으로 한 게 이겁니다. 우선은 결과를 잠깐 볼게요. 코드를 보기 전에. 제가 학습시킨 건데 제 모니터에서는 하얀색도 괜찮은데 여기서는 검은색이 좀 더 낫네요.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이럴 때 조금씩 다른 게 있죠. 주로 애매한 경우에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제 모니터에서는 애매한데 여기서는 별로 안 애매하네요. 이 모니터에서는 검은색이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 뉴럴넷 코드를 보면 이렇게 웨이트들이 뭐 알 수 없는 숫자들이 있고 나머지는 매우 간단한 코드죠. 이 아래쪽 코드는 잘 보시면 포르프 2개가 있는데 3개군요. 포르프 3개가 있는데 하나는 곱하기 하는 거죠. 곱하기 하고 더하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레이어를 루프 도는 거고 이건 뭐죠? 아, 레이어 안에 뉴런들을 루프 도는 거구나. 이거는 레이어를 루프 도는 거고 이거는 레이어 안에 뉴런들을 루프 도는 거고 이거는 이제 뉴런하고 연결된 것들을 곱하기 더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코드를 돌리는데 비밀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웨이트들. 아까 전에 이 XOR가 비밀은 이 웨이트 9개에 있는 거죠. 이 웨이트 9개를 잘 정하면 XOR 회로가 만들어지듯이 저렇게 웨이트를 잘 정했더니 그 검은색, 하얀색 구분하는 뉴럴넷이 만들어진 거죠. 학습 데이터를 20개만 줬는데. 웨이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잠깐 잊어버리고 일단 이렇게 웨이트를 지정을 하면 웨이트가 한 지금 몇 개쯤 되죠? 한 뭐 10몇 개쯤 되는 것 같은데요. 이 10몇 개 웨이트를 곱하기 더하기만 하면 어떻게든 검은색, 하얀색이 나온다. 예,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를 잠깐만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일단 입력이 RGB 3가지 숫자잖아요. 입력은 배경색이죠. 근데 배경색은 사실은 RGB라는 컬러 값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숫자 3개죠. 그 숫자 3개를 입력으로 보는데 뉴럴넷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지만 이 숫자 3개가 모여서 아까 그 연두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이 3차원 공간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음성인식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 개고양이를 생각할 때도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건데요. 입력이 RGB라는 숫자 3개가 들어오고요. 그 숫자 3개는 이 3차원 공간상에서 어딘가에 점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연두색이었다 그러면 여기겠죠? 배경색이. 그 다음에 빨간색이었다 그러면 여기겠죠. 그래서 입력이라는 배경색 하나를 3차원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딘가에 점이 찍히겠죠. 그거를 데이터 포인트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논문을 보시거나 뭐 공부를 하실 때 보면 데이터 포인트란 말이 많이 나오고 그 말을 그냥 가볍게 넘길 수도 있는데요. 뭐 데이터인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는데 사실은 그냥 데이터라는 말과 좀 다르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데이터 포인트라는 거죠. 데이터 포인트가 왜 데이터 포인트냐면 여기가 데이터 포인트라는 거예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곳에 있을 수 있는데 여기가 데이터 포인트라는 거죠. 제가 학습 데이터를 20개를 줬다. 그러면 20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다 20개의 점을 쭉 찍고요. 그 점은 제가 찍은 게 아니죠. 뭔가 랜덤하게 들어왔어요. 랜덤하게 20개의 점이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색깔을 알려줬어요. 어떻게 알려줬냐면 여기는 검은색이 보기 좋고 여기는 하얀색이 보기 좋고 이렇게 알려준 거죠. 나는 여기에 대한 입력이 그거면 나는 거기를 하얀색이라고 하고 싶어. 여기 검은색이라고 하고 싶어. 이렇게 점을 찍어준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3차원 공간상에서 각 데이터 포인트, 학습 데이터 포인트 20개가 있었으면 그 20개에 대해서 점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찍혀요. 이건 실제 데이터를 제가 찍은 거예요. 더 잘 보일 것 같은 색깔로 이렇게 찍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뉴럴넷이 하는 일은 이거를 아까 비선형 말씀하셨는데 이런 또 공간을 뭐라 그러냐면 하이 디멘저널 스페이스라고 하죠. 그래서 하이 디멘저널 데이터 스페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3차원이라서 하이 디멘전이라고 하기엔 좀 3차원밖에 안 되지만 이제 나중에 100차원, 만차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 하이 디멘저널 스페이스를 딥러닝은 뭘 하는 거냐면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어떻게 쪼개는 걸까요? 이렇게 검은색을 모으고요. 흰색을 모으고 검은색을 모으고 이렇게 쪼개는 거죠. 이 3차원 공간을. 그러면은 나는 학습을 여기만 시켰지만 이 옆에 점이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도 정답이 뭘까요? 인공지능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검은색이죠. 근데 그거를 인공지능이 어떻게 알았을까? 사실 입력이 총 몇 개가 들어올 수 있죠? 컴퓨터에서 우리가 RGB를 보통 처리하듯이 하면은 제가 학습 데이터는 20개밖에 안 줬어요. 정답은 20개밖에 안 줬죠. 근데 실제로 들어올 수 있는 입력은 얼마나 가지수가 많을까요? 그쵸. 2의 24승계가 있죠.
65536이던가 그게 1600만이던가 뭐 그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경우의 수가 있죠. 1600만일 것 같네요. 예. 1600만 개의 경우의 수 중에 저는 20개밖에 안 알려줬어요. 20개만 알려줬는데 기계는 검은색, 하얀색을 구분할 수 있게 됐어요. 어느 정도는. 그게 왜 가능하냐면 이렇게 쪼개면 되기 때문에. 아, 이거 옆에 거는 뭐 얘가 알려준 거랑 비슷하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둑도 경우의 수가 뭐 우주의 원자 수만큼 많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봤던 그거랑 비슷한 케이스구나. 그래서 제일 가까운 케이스에 해당하는 뭔가를 하는 거죠. 간단히 보자면. 그러니까 개고양이 구분도 실제로 개고양이 학습을 빅데이터라고 하지만 요즘 시대에서는 제가 보기엔 빅데이터도 아니에요. 개 한 장을 학습할 때 학습 데이터를 1000장을 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미지넷이 100만 장을 학습하는데 그 클래스가 1000개예요. 그러니까 개, 무슨 삽살개, 뭐 진돗개 이렇게 1000개 클래스가 있는데 각 클래스당 학습 데이터가 1000장씩이에요. 그래서 1000장 곱하기 1000 해서 100만 개인데 100만 개라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클래스당 1000개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개 1000장만 준 거예요. 전 세계에 개 사진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뭐 최소한 1억 장은 넘겠죠. 안 넘으면 저희가 찍으면 되죠. 새로운 개 사진을 찍어서 1억 장을 만들면 되죠. 근데 1000장만 학습시켰는데 1억 장을 구분하는 거예요. 얘가 개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런 원리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빅데이터라는 말은 저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는 생각보다 적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얘도 보면은 학습을 어떻게 시킨 거냐면 방금 뭐 1초 만에 학습이 끝났잖아요. 왜냐하면 뉴럴넷이 매우 간단하고 웨이트가 뭐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RGB 입력과 출력이 원하는 출력 0이냐 1이냐 이 원하는 출력에 해당하는 W를 찾는 거죠. 근데 찾는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상세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찾아요. 그래서 웨이트가 뭐 한 10개 20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10개 20개를 입력에다가 곱하기 더하기 뭐 크냐 작냐를 하다 보면은 0이냐 1이냐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시하면 사람이 보기에 굉장히 그럴듯하다. 내가 20개만 학습시켰는데 1600만 개의 케이스에 대해서 얘가 풀어주더라. 이렇게 된 거죠. 개 고양이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개 고양이는 이 차원이 몇 차원이 될까요? 예를 들면 개 그림이 100 곱하기 100이라고 해요. 해상도가. 그러면 일단 픽셀이 10,000개잖아요. 100 곱하기 100이니까 10,000개죠. 그 다음에 RGB니까 곱하기 3을 해야 되죠. 그래서 숫자가 30,000개입니다. 개 그림 한 장은 30,000개의 숫자로 바꿀 수 있어요. 컴퓨터는 다 숫자만 처리하는 거고 아까 보셨다시피 낸드만 처리하는 거고 예, 그렇죠. 뉴럴넷도 숫자만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30,000개의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 30,000개의 숫자를 이 데이터 포인트 또는 하이디멘셔널 스페이스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 차원이 몇 차원이 될까요? 예, 3만 차원인 거죠. 3만 차원을 그림을 그리려면 아무도 못 그려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3만 차원 그림도 못 그려서 머리가 안 돌아가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아무도 못 그려요. 그거는. 그래서 3만 차원을 3차원으로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3차원으로 그려놓고 이게 3만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개사진 한 장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어느 점 하나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사진이 사진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점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데이터 포인트로. 그러면 개사진 한 장은 여기 어딘가에 점이 찍히겠죠. 여기가 개라는 거예요. 제가 알려줬어요. 여기가 개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넷 학습을 할 때는 3만 차원에 대해서 제가 개 점을 1000장을 찍어요. 그 다음에 고양이 점을 1000장을 찍어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점 하나가 있는데요. 내가 이 점을 찍었어요. 3만 차원에서의 점 하나를 찍었어요. 그 바로 옆에 점이 있어요. 뭐 3만 차원에서 몇 개의 축, 뭐 한 1000개의 축을 1픽셀, 2픽셀씩 움직인 뭐 0.1씩 움직인 뭐 그런 아주 가까운 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알려준 게 거기가 개였어요. 그러면 거기는 뭘까요? 그쵸, 개겠죠. 웬만하면 그림이 거의 안 바뀐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개에서 가다가 점점 가다가 보면 이제 어느 순간 개가 아닌 게 나오겠죠. 점점 희미해지겠죠. 사람이 보기에도 점점 애매해지는 게 나오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개였고 여기가 고양이였어요. 그럼 이런 걸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요 사이를 쭉 이동을 해요.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바뀔까요? 개 같은 그림에서 고양이 같은 그림으로 슬슬 바뀌는 거죠. 중간에는 뭔가 알 수 없는 개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닌 이제 개냥이 같은 뭐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거죠.
사실은 음성인식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성인식의 입력이 뭘까요? 웨이브죠. 웨이브는 숫자로 바꿀 수 있고요. 그거는 하이 디멘저널 스페이스에 이렇게 매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 포인트가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건 엄마고 이건 아빠고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거죠. 전혀 저는 어려울 게 없다고 생각하고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하이 디멘저널 스페이스를 점점 로우 디멘전으로 바꾸는 거죠. 개고양이 문제 같으면 3만 차원을 맨 마지막엔 1000차원이 되는 거죠. 3만 차원을 이렇게 곱하기 더하기 해가면서 차원을 점점 줄여요. 그래서 차원 축소라고 하는데, 그래서 맨 마지막엔 1000차원으로 줄여서 그 각각의 숫자가 나오는 것 중에 제일 높은 숫자. 아, 이건 개구나, 고양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딥러닝은 뭘 하는 거냐면 W를 찾아가지고 이걸 쪼개는 걸 학습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아니라 리그레션 문제라면 뭘 하는 걸까요? 예, 리그레션 문제라면 여기 각각에다가 숫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1을 쓰고 여기 10을 쓰고 여기 5를 썼다면 10과 5 사이는 19, 8, 7, 6, 5 이렇게 점점 줄은 거죠. 인터폴레이션 하면서. 예. 그래서 리그레션,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문제들을 다 이렇게 이런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갑자기 훨씬 더 와닿아요. 겐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겐을 아시는 분들은 겐 그림을 보면 뭐 처음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이런 갑자기 분포 그래프가 나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런, 왜 갑자기 분포를 얘기하지, 이럴 수 있는데, 이 분포라는 게 이런 스페이스에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3차원상에서 여기는 많이 몰려 있는 거고 여기는 리얼인 거예요. 저쪽은 리얼이 아닌 거고. 그 3차원을 그림을 그리기 힘들기 때문에 1차원으로 그린 거예요. 1차원을 그려놓고 여기가 리얼이고 페이크고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데이터 포인트나 하이 디멘저널 스페이스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그 겐이든 뭐든 그런 것들이 갑자기 좀 더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은 방금 다 얘기한 대로 하이 디멘전에서 로우 디멘전으로 사실은 차원 축소를 해가면서 점점점 컨셉츄얼한 쪽으로, 그러니까 픽셀이라는 아주 로우한 데이터에서 하이 쪽으로, 컨셉츄얼한 쪽으로 정보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웨이트 찾는 거를 빼고는 다 딥러닝의 기초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도, 그쵸, 문제가 뭐냐, 저렇게 단순한 걸로 그냥 흑백을 맞추거나 개고양이를 맞추는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라 저거랑 같은 원리로 바둑도 두고 자율운전도 하고 음성인식도 하고 심지어 말 같은 것도 하고, 구글 듀플렉스라고, 혹시 여기서 구글 듀플렉스 최근에 발표한 거죠. 그 미용실이나 레스토랑에 예약 전화를 걸었죠, 기계가. 그거 혹시 보신 분 잠깐만 손 들어주시겠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가장 앞서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할 때마다 한 번씩 여쭤보는데, 듀플렉스 나온지로 물어봤을 때 절반 이상의 손든 적이 거의 없었는데, 오늘은 정말 관심이 많으셔서. 그게 사실 그동안 저희가 튜링 테스트란 게 있었죠. 그런 개념이 있었죠. 근데 그 정도의 한정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컴퓨터가. 근데 얘는 튜링 테스트를 그냥 텍스트로 통과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전화를 걸어서 말로 통과를 해버렸잖아요. 말을 듣고 뭔가 생각 비슷한 걸 해서 말을 해서 저쪽 사람이 얘가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 못하고 전화가 다 끝났죠. 1분도 넘는 전화가. 심지어 그 예제 중에 보면 한 사람은 뭔가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기계가 영어를 더 잘하죠. 말도 더 잘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한정적인 상황이지만 이미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거예요. 그게 딥러닝으로. 그러니까 컴퓨터 역사상 튜링 테스트니까 튜링이 만든 테스트일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한 100년 전에 나왔던 그 튜링 테스트를 드디어 딥러닝으로 돌파를 한 거죠. 물론 매우 한정적인 상황이지만. 그래서 문제는 이제 저렇게 간단한 곱하기 더하기 뭐 크냐 작냐만 가지고도 그런 게 벌어졌다라는 게 문제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일단 곱하기 더하기만 하면 그게 된다는 건 일단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 W를 어떻게 찾느냐. 알파고 같으면 W가 뭐 수천만 개씩 있는데 수억 개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많은 W를 어떻게 찾느냐를 보면, 이제 제가 오늘은 그레디언트 디스트나 백프랍을 설명 드리진 않고 느낌적인 느낌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 무식하다는 걸 설명드리고 싶은 건데,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딥러닝으로 그 W를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다만 실제로는 저희가 텐서플로우를 돌리거나 하면 GPU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굉장히 시각적으로 보기가 좋아서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엄청난 삽질을 하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딥러닝이 뭔가 마법같이 W를 찾는다기보다 뭐 마법 같긴 해요. 흑마법 같은데 엄청 단순무식하게 W를 찾아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단순무식한 방법을 이제 눈으로 보자면 이런 거죠. 아이고야. 예, 얘의 목표는 그네를 타는 거고요. 높이 올라가는 게 목표인데 사람이 알려주지 않는 거죠. 어떻게 그네를 타야지, 뭐 어떻게 무릎을 어떻게 해야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알려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얘는 심지어 좀 환경이 어려워요. 잘 보시면 얘가 움직여요. 우리는 모두 다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이니까 얘가 가만히 있는 거랑 움직이는 거랑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되게 괴로운 상황인데,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는 풀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딥러닝으로 푸는 거고, 얘의 입력이 뭘까요? 물론 얘는 강화학습이라서 단순히 그렇게 뭐 입출력으로 설명하기는 조금 힘들긴 한데요. 얘에 주어지는 입력은 현재 내 무릎 상태, 그 다음에 뭐 올라가는 각도, 그 다음에 뭐 벡터, 각속도 뭐 이런 거겠죠? 뭐 방향과 속도 이런 게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얘가 내는 아웃풋이 뭘까요? 무릎을 펼까 굽힐까 뭐 가만히 있을까 하겠죠. 그것만 가지고 높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강화학습을 하는 건데요. 그럼 한번 볼게요. 얘가 카메라 각도상 뒤로 올라갔을 때 보면 그 높이를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하고 약간 다르게 하죠. 이게 사람이랑 관절 구조나 이런 게 다를 거라서 뭐 사람이 이렇게 하면 정말 더 높이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하고 비슷하게 최대한 만들어서 하면은 분명히 올림픽 금메달 딸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 그거를 배워서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배우듯이. 전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루에 10시간씩 운동을 뭐 한다 치고 네, 뭐 10년 동안 운동을 해도 얘보다 못하겠죠. 얘는 24시간 운동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곱하기 100대를 설치할 수 있겠죠. 곱하기 100대를 설치한 다음에 랜덤하게 이것저것 시켜볼 수 있겠죠. 하루 종일 하면서 W를 찾아 나가는 거죠. 문제는 알파고도 이세돌을 이겼는데 이런 단순무식한 방법으로 이겼다는 거죠. 하루에 바둑을 10,000판인지 100,000판인지 도가면서 자기들끼리 경쟁해 가면서 나중에는 알파제로는 기보도 안 보고 자기들끼리 그냥 막 랜덤하게 붙으면서 하게 된 거죠. 그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알파고가 이제 이세돌을 이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커제 이긴 버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알파제로라는 게 나왔죠. 알파제로는 인간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어요. 그 기보를 한 번도 안 보고 학습을 했어요. 근데 걔가 그 이세돌을 이겼던 버전인 알파구리라는 버전이 있는데, 그 버전하고 붙어가지고 100대 0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은퇴를 했죠. 왜냐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왜냐면 자기들끼리 계속 붙으면 되는데, 뭐 이제 끝난 거겠죠. 더 이상 할 게 없었겠죠. 그냥 가만히 붙게 두면 계속 좋아지고, 예.
제가 원래는 그레디언티스트랑 백프로퍼게이션도 설명을 뭐 한 1, 20분 정도 드릴까 하다가 뭐 그것보다는 제가 짧게 마치고 그 질문을 받는 게 더 여러분께 재밌고 유익할 것 같아서 짧게 마치기로 했습니다.